시어머니한테 신장을 드리기로 했어요. 30년 동안 모셨으니까요. 가족이니까요. 수술 당일 병실로 가던 중 문틈 사이로 대화가 들렸어요. 저 애는 애도 없잖아요. 하나 떼줘도 살아요. 쓸모는 있네. 저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수술 취소 서류가 어디 있냐고 물었죠. 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희, 올해 52예요. 내일 저는 수술대에 올라요. 제 신장 하나를 떼어내는 수술이죠. 누구한테 주냐고요? 시어머니한테요. 이상한가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신장을 준다는 게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당연하게 느껴져요. 30년을 이 집에서 살았거든요. 시어머니는 올해 78이세요. 작년에 신부전 판정을 받으셨어요. 콩팥이 거의 안 좋아져서 투석을 받고 계시죠.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요. 제가 모시고 가요.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이식을 받지 않으면 오래 못 사신다고요. 가족 회의가 열렸어요. 누가 신장을 줄 거냐는 문제였죠. 큰아들, 그러니까 제 남편 영수는 당뇨가 있어서 안 된대요. 작은 아들은 외국에 살아요. 바쁘대요. 동서 선옥 씨는 빈혈이 있다며 고개를 저었죠. 그러더니 다들 저를 봤어요. 저는 건강해요. 병원에서 검사했더니 신장 2개 다 멀쩡하대요. 혈액형도 맞고요. 정혜 씨가 해주면 안 될까? 동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조심스럽게요. 근데 눈빛은 당연하다는 듯 했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바닥만 봤어요. 30년 동안 항상 그랬어요. 갈등이 생기면 피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며칠을 고민했어요. 신장 하나를 떼어내는 게 무섭지 않은 건 아니에요. 수술도 무섭고 후유증도 걱정되죠. 근데 가족이잖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저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내가 신장을 안 줘서 어머니가 가셨다고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해요. 저는 아이가 없어요. 결혼하고 계속 노력했는데 안 됐어요. 시어머니는 그것 때문에 저를 많이 구박하셨죠. 자식도 못 낳는 게 무슨 며느리야. 그 말을 수백 번은 들은 것 같아요. 처음엔 울었어요. 나중엔 안 울었죠. 무뎌진 거예요. 근데 이상해요. 그렇게 구박받으면서도 저는 이 집을 떠나지 못했어요. 정이 든 건지 갈 곳이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30년 동안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지었어요. 명절이면 부엌에서 살았죠. 시어머니 병원도 제가 다 모셨어요. 남편 대신요. 그러니까 신장 하나쯤은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저는 엄마잖아요. 이 집의 엄마요. 아이는 없지만 이 가족을 돌보는 건 저잖아요. 저는 스스로를 그렇게 설득했어요. 어제 동의서에 서명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이름을 썼죠. 옆에서 동서가 웃으며 말했어요. 역시 정혜 씨야. 우리 가족 중에 제일 착해. 착하대요. 저는 착한 걸까요? 바보인 걸까요? 오늘 밤 잠이 안 와요. 내일이면 수술이거든요. 무섭기도 하고 이상하게 슬프기도 해요. 근데 괜찮아요. 이게 가족이니까요. 가족은 희생하는 거니까요. 내일 아침 저는 병실로 갈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수술실로 갈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 몰라요. 병실 앞에서 제 발걸음이 멈출 거라는 걸요. 문틈 사이로 들려올 대화가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걸요. 어떤 말은 듣지 말았어야 해요. 근데 들어버렸어요. 수술 당일 아침이 밝았어요. 저는 새벽부터 깨어 있었죠. 병원 가운을 입고 거울을 봤어요. 낯선 사람 같았어요.
오늘 제 몸에서 신장 하나가 빠져나가요.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에요. 근데 가족을 위해서니까요. 저는 스스로에게 계속 그렇게 말했어요. 수술 전에 시어머니 병실에 들르기로 했어요.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고요. 수술 잘 받으시라고 걱정 마시라고요. 복도를 걸었어요.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났죠.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병실 앞에 도착했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동서 선옥 씨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목소리도요. 저는 문을 열려다가 멈췄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어머니, 정혜 씨가 진짜 해준대요? 동서가 물었어요. 그래, 동의서 썼다더라. 시어머니가 대답하셨어요. 휴, 다행이다. 저애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저애요. 동서가 저를 저애라고 불렀어요. 30년을 함께 산 식구인데요. 그러게. 쓸모는 있네.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쓸모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쓸모라고요? 동서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애는 애도 없잖아요. 하나 떼줘도 살아요. 애가 없으니까요. 신장 하나 떼줘도 된대요. 그게 이유래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죠. 시어머니가 말을 이으셨어요. 수술 끝나면 집 정리도 시키고, 말 안 들으면 쫓아내면 되고, 쫓아내요. 신장 받고 나서 쫓아낸대요. 저는 벽에 기대야 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30년이에요. 저는 30년을 이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새벽마다 밥을 지었어요. 명절이면 쉬지 못했죠. 병원도 제가 모셨어요. 살림도 제가 했어요. 근데 저는 쓸모예요? 애가 없으니까 신장 떼줘도 되는 거예요?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 안 나게 울었죠. 복도에서 혼자요. 동서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근데 어머니, 정혜 씨 몰래 해야 해요. 감사하다고 하면 은혜 갚으라고 할지도 모르잖아요.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걱정 마. 저 애는 바보야. 뭘 해줘도 고맙다 소리 안 해도 또 해. 바보래요. 저는 바보래요. 맞아요. 저는 바보였어요. 30년 동안 바보처럼 살았어요. 가족이라는 말에 속아서요. 정이라는 말에 묶여서요. 저는 고마움이 아니었어요. 이용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저는 조용히 뒤로 물러났어요. 발소리가 나지 않게요. 병실 문을 열지 않았어요. 복도 끝에 있는 의자에 앉았어요. 한참을 앉아 있었죠.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분노, 슬픔, 허탈함. 다 섞여 있었어요. 30년이 무너졌어요. 한순간에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수술실 반대 방향으로 걸었죠. 간호사가 불렀어요. 보호자분 수술 준비하셔야죠? 저는 대답했어요. 수술 안 해요. 간호사가 놀란 얼굴로 쳐다봤어요. 취소할 거예요. 서류 어디서 쓰면 되죠?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차분했죠. 더 이상 바보로 살지 않을 거예요. 수술 취소 서류에 서명할 때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간호사가 이상하다는 눈으로 쳐다봤죠. 당연하겠죠. 수술 당일에 취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취소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님 수술인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취소할게요. 펜을 들었어요. 서명란에 이름을 썼죠. 김정희. 30년 동안 이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친 사람 이름이요. 서류를 내고 병원을 나왔어요. 밖은 햇살이 따뜻했죠.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아니, 좋다기보다는 홀가분했어요. 집으로 갔어요. 텅 빈 집이었죠. 다들 병원에 있으니까요. 저는 방으로 갔어요.
옷장을 열었죠. 맨 위 선반에 상자가 있었어요. 제가 30년 동안 모아둔 서류들이요. 상자를 꺼내서 바닥에 놓았어요. 뚜껑을 열었죠. 통장들이 있었어요.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요. 근데 돈은 거의 없었어요. 다 어디로 갔을까요? 영수증들을 꺼냈어요. 시어머니 병원비, 집 생활비, 명절 비용. 전부 제가 낸 거예요. 남편 월급은 어디로 갔냐고요? 술값이랑 형님네 사업 자금으로 갔죠. 메모장도 있었어요. 제가 빌려준 돈을 적어둔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3천만 원, 동서한테 1,000만 원, 시동생한테 500만 원. 한 번도 돌려받은 적 없어요. 저는 웃음이 났어요. 어이가 없어서요. 30년 동안 제가 이 집에 쏟아부은 돈이 얼마일까요? 계산해 본 적 없어요. 계산하면 너무 슬플 것 같아서요. 서류들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다 가족이라서 한 거였어요. 당연히 돌려받을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요, 저만 준 거예요. 받은 건 없었어요. 옷장 서랍을 열었어요. 제 옷들이 있었죠. 몇 개 안 돼요. 시어머니 옷 사드리느라, 명절 선물 사느라 제 옷 살 돈이 없었거든요. 화장대를 봤어요. 화장품도 별로 없었죠. 비싼 건 다 시어머니 드렸어요. 피부에 좋다고요. 저는 이 집에서 뭘 가진 게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캐리어를 꺼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죠. 여행 한 번 못 갔으니까요. 시어머니 모시느라 바빴거든요. 옷을 넣기 시작했어요. 많지 않으니까 금방 됐죠. 통장이랑 서류도 챙겼어요. 신분증, 도장도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챙겼어요. 30년 동안 제가 이 집에 쓴 돈 내역이요.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을 신었죠. 집을 한번 둘러봤어요. 30년 살았던 집이에요. 새벽마다 밥 지었던 부엌, 시어머니 방, 남편이랑 같이 쓰던 침실. 정이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 정이 뭐였을까요? 저만 준 정이었어요. 되돌아온 건 없었죠. 문을 열었어요. 밖으로 나갔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철컥. 그게 30년의 끝이었어요. 저는 걸었어요. 캐리어를 끌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근데 괜찮았어요. 이제 시작이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죠. 받지 않았어요. 또 울렸어요. 동서였어요. 역시 받지 않았죠. 전화가 계속 왔어요. 저는 전원을 꺼버렸어요. 이제 그 사람들한테 받을 전화는 없어요. 모텔에 방을 잡았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했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지금쯤 병원은 난리가 났겠죠. 수술이 취소됐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어떻게 됐을까요? 솔직히요, 상관없었어요. 저는 이제 제 삶을 살 거예요. 복수는 칼이 아니에요. 더 이상 희생하지 않는 것이에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작은 원룸을 얻었죠. 보증금 조금에 월세 40만 원짜리요. 좁지만 깨끗했어요. 이상하게 편했어요. 새벽에 안 일어나도 되거든요. 죽 안 끓여도 되고 약 안 챙겨도 돼요. 저 혼자니까요. 소식은 들려왔어요. 친정 동생한테요. 수술이 취소되자 병원이 난리가 났대요.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셨대요. 며느리 어디 갔냐고요. 남편 영수는 멍하니 서 있었대요. 뭔 일인지 모르겠다면서요. 동서 선옥 씨가 제 핸드폰으로 계속 전화했대요. 안 받으니까 집으로 찾아갔대요. 근데 집이 텅 비어 있었죠. 저는 전화번호를 바꿨어요. 찾을 수 없게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저를 찾으러 다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친정집에도 갔대요. 친정 부모님은 모른다고 하셨죠.
저를 지켜주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년이 미쳤어. 은혜도 모르고 도망을 가? 은혜래요. 저는 웃었어요. 30년 동안 제가 드린 게 은혜 아니었나요? 신장이식은 무산됐대요. 다른 기증자를 찾아야 하는데 쉽지 않대요. 큰아들인 남편은 당뇨라 안 되고 작은아들은 연락이 안 된대요. 갑자기 바빠졌나 봐요. 동서요. 빈혈이 갑자기 심해졌대요. 병원 검사 받아야 한다면서 피했대요. 웃기죠. 그렇게 저한테 신장 내놓으라고 할 때는 언제고요. 시어머니는 계속 투석을 받으셔야 해요.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야 하죠. 근데 이제 모시고 갈 사람이 없어요. 남편 영수가 데려다 드려야 하는데 회사 때문에 힘들대요. 바쁘대요. 30년 동안 제가 다 했는데 이제 자기가 하려니까 힘든가 봐요. 집안 살림도 엉망이래요. 밥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배달 음식만 먹는데요. 빨래가 쌓이고 먼지가 쌓이고요. 저 없이는 안 돌아가는 집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걸 했는지요. 당연하게 여겼던 게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남편한테 연락이 왔어요. 새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정희야, 돌아와. 엄마가 많이 아파.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30년 함께 산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저를 깨웠어요. 내가 와야 엄마 수술할 수 있어. 그거였어요. 저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제 신장을 원하는 거였어요. 끝까지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번호를 차단했죠. 며칠 후 이혼 서류를 보냈어요. 변호사를 통해서요. 30년 동안 제가 이 가족에 쓴 돈 내역도 함께요. 받을 건 받을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지금 저는 작은 식당에서 일해요. 주방 보조예요. 힘들지만 괜찮아요. 제 돈을 버는 거니까요. 누구한테 갖다 바칠 돈이 아니라요. 퇴근하고 원룸에 들어오면 조용해요. 시어머니 잔소리도 없고 남편 코 고는 소리도 없죠. 처음에는 외로웠어요. 근데 지금은 좋아요. 이게 제 삶이거든요. 가끔 생각해요. 시어머니는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후회하고 계실까요? 아마 아닐 거예요. 저를 원망하고 계시겠죠. 배은망덕한 년이라고요. 상관없어요. 저는 더 이상 그 사람들 인정이 필요 없거든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노을이 예뻤어요. 30년 동안 노을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 시간에는 항상 저녁 준비를 했거든요. 이제 저는 노을을 봐요. 매일이요. 복수는 고함도 폭력도 아니에요. 더 이상 희생하지 않는 것. 그게 가장 무서운 복수예요. 저는 오늘도 제 삶을 살아요.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10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셨어요. 새벽마다 죽을 끓이고 병원을 오가고 생활비도 보탰죠. 그런데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20억 집은 큰아들 주고 나는 너희가 모셔라. 참았어요. 가족이니까요. 그러다 낡은 서랍에서 통장을 발견했어요. 10년간 저희가 보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게 됐죠. 모신 게 아니었어요. 뜯긴 거였어요. 저는 조용히 서류를 챙겼어요. 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서연, 올해 38이에요. 저는 둘째 며느리예요. 결혼한 지 10년이 됐죠. 근데 이상해요. 10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셨는데 저는 아직도 며느리 대접을 못 받아요.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시어머니 드실 죽을 끓여야 하거든요. 어머니는 소화가 안 좋으셔서 아침마다 죽을 드셔요. 호박죽, 잣죽, 전복죽. 매일 다르게 해드리죠. 남편 민수는 아직 자고 있어요. 아들 선우도요. 저만 부엌에 서 있어요. 죽을 끓이면서 생각해요. 큰아들 며느리는 뭘 하고 있을까요? 아마 자고 있겠죠. 그 집은 명절에만 얼굴을 비추거든요. 시어머니는 두 아들이 있어요. 큰아들 정훈 씨, 둘째 아들 민수. 제 남편이 둘째예요. 큰아들 부부는 서울에 살아요. 좋은 아파트에서요. 1년에 명절 2번, 어머니 생신 1번. 딱 3번 와요. 올 때마다 비싼 선물을 들고 오죠. 그러면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세요. 역시 우리 큰아들이야. 이렇게 좋은 걸 사왔네. 저는 매일 반찬을 해다 드려요. 병원도 모셔다 드리고 약도 챙겨 드리죠. 생활비도 저희가 보태요. 근데 시어머니는 한 번도 그렇게 환하게 웃어주신 적이 없어요. 서운하냐고요? 솔직히 서운해요. 근데 참아요. 가족이니까요. 그래도 어머니잖아.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어머니가 편하시면 된다고요. 지난달에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새벽에 화장실 가시다가 어지러우셨대요. 저한테 전화가 왔죠. 새벽 2시예요. 병원에 달려갔어요. 일주일 동안 병실을 지켰죠. 회사에 휴가를 냈어요. 선우는 친정엄마한테 맡겼고요. 큰아들한테도 연락했어요. 어머니 입원하셨다고요. 아, 그래요? 바빠서 못 갈 것 같은데. 재수 씨가 좀 맡아줘요. 그게 끝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왔어요. 어머니가 퇴원하시던 날 큰아들이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어요. 딱 그날만요. 어머니 많이 걱정했어요. 이제 괜찮으시죠? 시어머니가 큰아들 손을 꼭 잡으셨어요. 눈물까지 글썽이시면서요. 우리 정훈이가 왔네. 고맙다 아들아. 저는 옆에 서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밤새 간호한 사람은 저인데요. 근데 어머니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그날 밤 저는 몰래 울었어요. 화장실에서요. 남편한테도 말 안 했어요. 말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요. 남편 민수는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엄마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해요. 어릴 때부터 형한테 밀렸나 봐요. 그래서 저도 참는 거예요. 남편이 힘들어할까 봐요. 명절 때면 더 심해요. 큰아들 부부가 오면 시어머니는 반찬을 따로 챙겨주세요. 좋은 것만 골라서요. 저희한테는 그냥 있는 거 먹으라고 하시죠. 선우가 한번 물었어요. 엄마, 할머니는 왜 큰아버지만 좋아해?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10살짜리 아이 눈에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가족이니까요. 어머니가 편하시면 된다고요. 근데 며칠 전 시어머니가 가족 회의를 하자고 하셨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대요.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뭔가 불안했죠. 다음 주 일요일에 다 모이기로 했어요. 큰아들 부부도 온대요. 드문 일이죠. 저는 아직 몰라요. 그날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힐 거라는 걸요. 10년 동안 믿어왔던 게 전부 무너질 거라는 걸요. 그 한마디에 10년이 무너졌어요. 일요일이 됐어요. 시어머니 댁 거실에 온 가족이 모였죠. 큰아들 부부, 저희 부부, 그리고 시어머니. 선우는 친정에 맡겨두고 왔어요. 이상하게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큰아들 부부는 뭔가 아는 표정이었죠. 저만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기침을 하시더니 말문을 여셨어요. 다 모였으니까 얘기할게. 내 나이가 68이야. 이제 정리할 건 정리해야지. 정리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정리요? 시어머니가 서류 봉투를 꺼내셨어요. 두툼한 봉투였죠. 안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했어요. 이 집 있잖아. 시가로 20억은 된대.
20억이요. 저는 숨을 삼켰어요. 시어머니가 사시는 이 집이 그렇게 비싼 줄 몰랐거든요. 이 집은 정훈이한테 줄 거야.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큰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알고 있던 거예요. 옆에 앉은 큰며느리도 표정 하나 안 변했죠. 저는 남편을 봤어요. 민수도 얼어붙어 있었어요. 이건 처음 듣는 얘기인 게 분명했죠. 어머니, 그게 무슨... 민수가 말을 꺼내려 했어요. 시어머니가 손을 드셨죠. 말을 막으시는 거예요. 장남이 집을 물려받는 건 당연한 거야. 예로부터 그랬어. 예로부터요? 저는 귀가 멍멍해졌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아니, 저를 본 게 아니라 그냥 둘째 쪽을 힐끗 보신 거예요. 대신 나는 너희가 모셔라. 민수야, 서연이가 그동안 잘해왔으니까 앞으로도 잘하겠지. 그 순간 저는 얼음이 됐어요. 20억짜리 집은 큰아들한테 주고 저보고는 계속 모시래요. 10년 동안 모셔온 저한테 돌아오는 건 더 모시라는 말뿐이에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10년이 스쳐 지나갔죠. 새벽에 끓인 죽들, 병원에서 밤샌 날들, 명절마다 부엌에서 보낸 시간들. 그게 전부 뭐였을까요? 큰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집 받는 대신 용돈은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용돈이요.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10년 동안 저희가 드린 생활비가 얼마인데요? 병원비가 얼마인데요? 저는 손이 떨렸어요. 참아왔던 게 터질 것 같았죠. 어머니. 제 입에서 말이 나왔어요. 모두가 저를 봤죠. 그럼 저는 뭔가요?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뜨셨죠. 제가 말대꾸를 할 줄 몰랐나 봐요. 10년 동안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새벽마다 죽 끓이고 병원 모시고 생활비 보태고. 그런데 저한테는 계속 모시라는 말뿐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죠. 시어머니가 얼굴을 찌푸리셨어요. 그게 며느리가 할 일이지. 뭘 바라고 한 거야? 며느리가 할 일이래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맞아요. 저는 며느리예요. 근데 큰 며느리도 며느리잖아요. 왜 저만 해야 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있으면 울 것 같았거든요. 저 먼저 가볼게요.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어요. 집으로 오는 길 저는 차 안에서 펑펑 울었어요. 분해서요. 억울해서요. 10년이 아깝지 않다면 거짓말이에요. 저는 가족이 아니었어요. 도구였어요. 편할 때 쓰고 다 쓰면 버리는 도구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천장만 보고 있었죠. 새벽에 문득 생각났어요. 시어머니 방 서랍에 있던 낡은 통장이요. 예전에 청소하다가 본 적이 있거든요. 이상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넘겼어요. 뭔가 찜찜했어요. 그 통장을 다시 봐야 할 것 같았죠. 저는 아직 몰랐어요. 그 통장이 모든 진실을 담고 있다는 걸요. 진실은 낡은 서랍 속에 있었어요. 며칠 후 저는 시어머니 댁에 갔어요. 평소처럼 반찬을 가져다 드린다는 핑계로요. 시어머니는 낮잠을 주무시고 계셨죠. 저는 조용히 안방으로 갔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죠. 나쁜 짓을 하는 것 같았지만 알아야 했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서랍을 열었어요. 낡은 통장이 있었죠. 그리고 그 밑에 두꺼운 서류 뭉치가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통장을 펼쳤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통장에는 매달 돈이 들어온 기록이 있었어요. 10년 동안 꾸준히요. 보낸 사람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이민수. 제 남편 이름이었어요. 저희가 보낸 생활비였죠. 매달 200만 원씩. 10년이면 2억 4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생활비로 쓰인 흔적이 거의 없었어요.
돈이 들어오면 며칠 뒤에 다른 계좌로 빠져나갔죠. 그 계좌 이름을 봤어요. 주택청약저축이었어요. 저는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손이 떨려서 종이가 바스락거렸죠. 부동산 계약서였어요. 이 집 20억짜리 이 집의 계약서요. 날짜를 보니까 8년 전이었어요. 계약서 뒤에 메모가 있었어요. 시어머니 글씨였죠. 민순의 생활비 손자 교육비 명목으로 받은 돈 정리. 정훈이 집 자금으로 활용.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이해가 됐어요. 전부 다요. 시어머니는 저희한테 생활비를 받았어요. 손자 선우 교육비도 보태달라고 하셨죠. 저희는 드렸어요. 가족이니까요. 어머니가 편하게 사시라고요. 근데 그 돈은 생활비로 안 쓰였어요. 몰래 모아서 이 집을 산 거예요. 큰아들한테 줄 집을요. 저희 돈으로요. 계산해 봤어요. 10년간 생활비 2억 4천. 선우 교육비 명목으로 받은 돈 1억 정도. 명절마다 드린 용돈, 병원비까지 합치면 4억이 넘었어요. 20억 집의 5분의 1이 저희 돈이었어요. 모신 게 아니었어요. 뜯긴 거였어요. 저는 한참을 거기 앉아 있었어요. 눈물도 안 나왔죠.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10년 동안 바보처럼 살았어요.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아등바등했죠. 근데 저는 그냥 돈줄이었어요. ATM 기계랑 다를 게 없었어요.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통장도요. 증거를 남겨야 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보여줬어요. 민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벽을 주먹으로 쳤죠. 엄마가 이럴 수가. 저는 민수를 탓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도 몰랐던 거니까요. 엄마를 믿었던 거니까요. 근데 이제는 알아요. 믿음만으로는 안 돼요. 눈 뜨고 봐야 해요. 저는 결심했어요.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요. 다음 날 저는 법률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서류를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가 충분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당이득이래요. 쉽게 말하면 부당하게 가져간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대요. 저는 큰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공정했으면 좋겠어요. 10년 동안 저만 손해보는 건 싫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물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끝까지 해볼게요. 이제 제 차례예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시어머니는 아직 모르세요. 제가 뭘 알게 됐는지요. 제가 뭘 준비하고 있는지요. 곧 아시게 될 거예요. 다음 가족 모임에서요. 가장 무서운 복수는 소리 없이 찾아와요. 다시 가족 모임이 열렸어요. 시어머니가 부르신 게 아니에요. 제가 요청한 거예요. 할 말이 있다고요. 시어머니는 의아해 하셨죠. 큰아들 부부도 왔어요. 귀찮다는 표정이었지만요. 거실에 다 모였어요. 저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뭔 얘긴데 이렇게 모이래? 저는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렸어요. 천천히 꺼냈죠. 통장 사본, 계약서, 메모지 사진들이요. 어머니, 이거 아시죠?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본인 글씨를 알아보신 거죠.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10년간 저희가 보낸 생활비가 어디로 갔는지, 손자 교육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 뭐에 쓰였는지, 전부 다요. 큰아들 부부가 서로를 쳐다봤어요. 몰랐던 거예요. 본인들이 받을 집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요.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지르셨어요. 네가 뭔데 남의 서랍을 뒤져. 남의 서랍이래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10년 동안 그 집 구석구석을 청소한 사람이 저인데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는 화내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공정하게 하자는 거예요. 변호사 선생님이 써주신 서류를 꺼냈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서였죠. 저희가 드린 돈 중에서 실제 생활비로 안 쓰인 금액이요. 계산해 봤더니 3억이 넘어요. 그 돈은 돌려받겠습니다. 시어머니가 할 말을 잃으셨어요. 큰아들이 끼어들었죠. 재수 씨, 이게 가족한테 할 짓이에요? 저는 큰아들을 똑바로 봤어요. 아주버님 20억 집 받으시면서 저한테 가족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10년 동안 가족처럼 살았는데 돌아온 건 못이라는 말뿐이었거든요. 큰아들이 입을 다물었어요. 할 말이 없었겠죠. 남편 민수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처음으로 엄마 앞에서 자기 목소리를 냈죠. 엄마, 서연이 말이 맞아. 이건 너무한 거야. 시어머니가 민수를 노려보셨어요. 근데 민수는 피하지 않았어요. 저 옆에 서 있었죠.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냥 더 이상 이용당하기 싫을 뿐이에요. 가방을 들고 일어섰죠. 집 받으신 분이 모시세요. 저는 제 아이를 지켜야 해서요. 그게 제 마지막 인사였어요. 집으로 오는 길 저는 울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했죠. 10년 만에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쉬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소식이 들려왔어요. 시어머니가 큰아들한테 전화하셨대요. 이제 너희가 모셔라. 근데 큰아들 부부가 거절했대요. 바쁘다고요. 일 때문에 안 된다고요. 20억 집은 받으면서 모시는 건 싫대요. 그게 그 사람들이에요.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혼자가 되셨어요. 그렇게 아끼던 큰아들이 외면하니까 얼마나 허무하실까요? 저는 찾아가지 않았어요. 가면 또 이용당할 테니까요. 선우가 물었어요. 엄마, 할머니 안 봐? 저는 선우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당분간 바쁘시대. 거짓말이지만요. 아이한테 복잡한 얘기를 할 순 없잖아요. 한 달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졌대요. 3억 2천만 원을 돌려받게 됐죠.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바보가 아니었다는 걸 증명한 게 중요해요. 저는 이제 제 삶을 살 거예요. 남편이랑 선우랑 셋이서요. 가족을 잃은 게 아니에요. 제 삶의 주인이 된 거예요. 가장 무서운 복수는 칼이 아니에요.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는 거예요.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따뜻하더라고요. 오늘부터 진짜 제 인생이 시작이에요.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